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설날 연휴 이후에 영업일수가 3일밖에 안 됐지만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금주에 2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시의 강세가 가능할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는 설날 연휴로 수목금 3일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5일 다 연속 진행이 됐고요. 일단은 나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간 단위로 4.3%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주에 제가 캐나다의 기준금리 결정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캐나다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만 인상을 하고 당분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에서도 똑같은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미국 통화정책에서도 이제 그러한 기대감들이 좀 맞물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실적 발표했던 것들 중에 조금 인텔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간 단위로만 30%인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전체적인 기술주의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은 춘제로 계속 지금 휴장인 상태이고요. 항생지수도 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3%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런 모습들을 3영업일 동안 이제 빠르게 반영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 목, 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느덧 코스피가 2480선, 지난 12월 초의 고점 수준에 거의 회복을 하는 V자 반등의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강세의 섹터를 보면은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테마, 주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 강세가 좀 이어졌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만 6조 7천억, 6조 8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강세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연초에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언론 기사 이런 것들 좀 보셨을 거고, 여러분도 실감을 하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은 생각을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저희 그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작년 연말부터 줄곧 올해 연초 시장이 의외로 셀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고요. 가장 크게 봤던 핵심 변수가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재개가 되면서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맞물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이제 1월 달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이미 시장 자체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YTD 올해 거로만 보게 되면 나스닥이 11%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항생도 한 15% 정도, 코스피 11%, 코스닥 19% 정도,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이미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레벨에서 또 계속 강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호재들이 좀 등장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번 주에 상당히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제 월말 월초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산업활동 지표라던가 수출입, 물가, 요런 지표들의 발표가 지금 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1월 31일 화요일날 의사록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BOE, ECB 회의 다 있고, 금요일날 미국 고용지표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요한 이벤트들이 다 이번 주에 몰려있는 아주 중요한 빅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이 미국 FOMC에 주목이 되어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미국 FOMC 회의가 아니라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FOMC 회의랑 뭐 영국, 유럽 이 회의들은 이미 다 그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98%입니다. 오히려 동결한다라는 전망이 살짝 있는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시장의 기대를 뭐 반하면서 50bp 금리 인상을 뭐 때려 넣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미국의 물가 자체가 연준이 의도하는 바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이 코어 PC, 미국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핵심 그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를 보게 되면 지금 역시 이 코어 PC도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금 4.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물론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는 한참 위에 있긴 하지만 흐름 자체는 지금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그동안 75bp에서 50bp로 금리 인상한 부분에서 25bp까지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전혀 부담이 없을 거고, 이미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4.5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25bp씩 조금씩 올려도 뭐 크게 뭔가 연준의 긴축이 오히려 뭐 완화로 간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연준은 이제는 미세 조정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25bp씩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뭐 그런 건 있죠.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빠르게 연초에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거 아니냐.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면 물가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다행인 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미국의 이 미시간대 심리 지표에서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역시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9%로 빠르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한때 5.4, 작년에 한 뭐 2분기 중반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5.4였던 게 지금 3.9대까지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다행스럽게 기대 인플레이션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 연준 입장에서 시장의 기대를 반하면서까지 25bp가 아닌 50bp 인상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멘트 자체가 조금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 역시 뻔합니다. 최근 1년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근에 물가가 하락하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물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FOMC 자체는 다소 약간의 어떤 숨고르기 내지는 조정의 여지를 작용할 수 있는데,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반영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저렇게 얘기를 해도 뭐 연준은 의뢰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냥 강한 의지를 갖고 있나 보다, 이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연준이 그렇게 세게 얘기한다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올해 한 3월 정도에 추가적으로 25bp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이 중단이 돼서 빠르면 뭐 올해 연말이나 4,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를 크게 바꿔놓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냥 시장은 이대로 계속, 적어도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시장은 이런 기대감을 가져갈 거고, 연준이 아무리 세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시장은 가려드릴 거다. 그러니까 별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ECB나 BOE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50bp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럽은 좀 더 세게 금리 인상하고, 최근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체는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관심은 미국 정책에 있지 뭐 유럽이나 영국은 후행하는 통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없을 거고 오히려 미국은 계속 조금 생각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구간이고 영국이나 유럽은 뒤에 쫓아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화가 강세보다는 이제 약세로 가는 쪽. 그래서 역시 시장에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보다는 이제 1월 고용 지표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왜 1월 고용 지표가 이제 중요하냐면 올해 시장이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지만 그냥 근본적인 거는 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물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결국은 연준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이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하는 수준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동안 글로벌 증시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꽤 오랫동안 반영해 왔기 때문에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만 돼도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뭐가 계속 그 걱정스러운 변수였냐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 실업률이 지금 지난달에 3.5 정도 다시 또 떨어졌는데 사실상 이거 완전 고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은 상황이면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충분하게 이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계속 임금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임금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 결국은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워질 거다. 그러면 결국은 연준의 2%대까지 목표 수준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결국은 고용시장을 박살낼 수밖에 없다.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침체가 돼야 결국은 물가도 잡히고 그래야 그 다음에야 이제 금리도 인하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고용이 박살나는 과정에서 경착륙이 오고 경기가 이제 망가질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여전히 좀 찜찜한 변수이고 저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시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최근에 강세를 보지만 상고 하몰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하반기는 모르겠고 상반기는 일단은 경착륙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강해지지만 여전히 이 긴축에 대한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면서 야 이게 오히려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게 연준의 긴축을 추가로 강화할 명분을 내면서 경기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제 그동안의 우려였는데 어쩌면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여서 긴축에 대한 부담들을 훨씬 더 잘 견뎌내게 만들어서 생각보다 경기가 박살나지 않을 정도는 되겠다.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경기가 연착륙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저는 조금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조금 앞에 서론이 지금 길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본론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팩트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거는 이 파란색은 미국의 CPI고 이 빨간색은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역으로 회색 구간이 펼쳐져 있는 게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과거에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떨어질 때는 실업률의 급등을 동반을 하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구간에 경기 침체가 와요. 70년대도 그랬고 75년, 뭐 80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간 다 마찬가지예요. 2008년 지난번 사이클에서도 실업률, 물가가 그 당시에도 뭐 얼마 갔습니다. 한 5%까지 육박했다가 급락을 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이때 바로 금융위기,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높은 수준의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겪게 됩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에요. 물가가 높아요. 물가가 떨어지려면 실업률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그럼 결국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이제 요렇게 이제 그동안 좀 걱정을 해왔던 건데 일단 최근 그림을 보시면
물가가 벌써 9.1에서 최근에 그 6점 매수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업률은 아직도 낮은 수준의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벌써 조금 약간 그림이 달라요. 과거에는 항상 보면은 물가가 떨어지기 직전부터 실업률이 먼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올라가기도 전에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과거보다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걸 제가 조금 자료로 좀 준비를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데 고용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계속 견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업률이 급등하는 것 없이는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기대감을 조금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논쟁이 되는 그 부분이 요즘에 이제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꽤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이라던가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이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과거에 이제 필립스 커브가 등장했던 시기와 비슷하게 등장을 했대요. 이제 필립스 커브는 실업률과 물가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베버리지 곡선은 그 일자리가 비어 있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구인율, 그 회사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구인율과 실업률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구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줄겠고, 구인율이 하락을 하면 즉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하니까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구인율과 실업률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인율 또는 이거를 이제 빈 일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채용해서 충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실업률은 뭐 unemployment r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빈 일자리율은 노동의 수요를 얘기를 하고요. 이 실업률은 노동의 공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노동의 공급이 늘어나는 얘기죠.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빈 일자리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즉 구인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노동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제 베버리지 곡선인데, 자, 이제 이 베버리지 곡선은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베버리지 곡선상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자, 베버리지 곡선상에서의 움직임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당연히 구인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요. 경기 침체기에는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구인율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져요. 즉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움직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게 1차원적인 움직임이라면 2차원적인 움직임은 이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우측 상향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좌측 하향으로 이동하기도 해요. 우측 상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좌측 상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게 이제 중요한데, 우측 상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칭률이 악화될 때 그렇습니다. 매칭률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과, 즉 노동의 수요가 있는데 노동의 공급과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인율이 높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이 안 되니까. 근데 매칭률이 좋아지게 되면 이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우하향으로 이동하게 돼요. 빈 일자리율이 조금만 높아도 실업률이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버리지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예. 왜냐하면 똑같은 그 빈 일자리율, 즉 구인율 하에서도 실업률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여기를 보세요. 자, 보시면 빈 일자리율은 예를 들면 똑같다고 봅시다. 여기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 베버리지 곡선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실업률이 예를 들면 한 5%지만 이 베버리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냥 빈 일자리율을 똑같은 상황에서 실업률은 급격하게 떨어지죠. 이게 잘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해는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베버리지 곡선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의 우려 논쟁이 바로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는 요렇게 커브 상에서의 움직임인 거. 즉 경기가 이제 침체기로 가면서 구인율도 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요거는 이제 경착륙 시나리오예요. 경착륙. 즉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구인율 떨어지고 실업률은 같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거.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니다.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좌하향할 거다. 그래서 빈 일자리율이 떨어지는, 즉 구인율이 감소하더라도 실업률은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요 2번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뭐 레리 서머스라던가 그 다음에 그 블랑샤르라고 하는 IMF의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애들도 상당히 이제 요쪽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를 동반하면서 실업률이 급등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요쪽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즉 베버리지 곡선 상의 이동, 얘가 좌하향하면서 그냥 실업률은 높아지지 않고 구인율만, 빈 일자리만 채워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 조금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여전히 실업률이에요. 근데 요 파란색은 이번에는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구인율입니다. 구인율. 얘가 바로 빈 일자리율이에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고자 하는 수요, 그만큼 일자리가 비어있다는 건데, 이 구인율은 구인자 수를 총 고용자와 구인자 수의 합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인율 데이터가 발표되기 시작한 게 2000년 초반부터인데, 이게 한때 가장 나왔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에 이게 구인율이 2%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만큼 노동시장에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2008년도 금융위기 하면서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졌다가 그 뒤에 보시면 2010년 이후에 구인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하락했죠.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하에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보시면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구인율이 좀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수준 자체는 한 6.71% 정도?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 금융위기 겪었을 때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보시면 과거에 이 실업률과 구입률은 역의관계를 보입니다. 당연히 아까 이제 베버리지 곡선 제가 말씀드렸죠. 실업률이 올라가면 구인율 떨어져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구인율 떨어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구인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실업률과 구인율은 그동안 역의관계를 보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역시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구인율이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수준은 높은 수준, 버퍼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구인율이 하락하면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구인율 자체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구인율이 설령 조금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업률 자체를 크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인율이 6.7이라는 얘기는 과거 경기 침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노동시장의 수요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게 조금 낮아져도 계속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천천히 제가 했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왜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퇴직 시대가 있었다.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이래가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를 많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노령계층에서 야 뭐 몇 년 더 일해서 뭐 하겠냐,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보다 나아, 이러면서 은퇴를 했고, 젊은 애들은 뭐 파이어족 하면서 내가 코로나 시대에 좀 금융자산으로 크게 벌었으니까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많고,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 연간에 그 이민자가 줄었는데
불법 이민자가 다시 들어오려고 했더니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노동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중요한데, 비자발적인 실업이 많이 늘어났대요.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최근에 알았냐면, 요거 한번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석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최근에 이 전미경제연구소에 워킹 페이퍼를 공개했는데, 제목이 Where are the workers from Great Resignation to Quiet Quitting 이라는 보고서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노동자들은 어디에 있나? 대퇴사부터 조용한 사직까지라는 워킹 페이퍼입니다. 이 워킹 페이퍼가 제가 어디다 어디다가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 하여튼 보세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요 기사도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요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요거 읽어보면 되게 클리어합니다. 1월 18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요분이 신용석 교수님인데, 요분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워라벨이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업은 줄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일을 덜 한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은 계속해서 더 많은 고용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사람이 연간 3,000시간인가 넓게 일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2,500시간, 2,000시간도 일을 안 한대요. 왜냐면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냥 내가 조금만 일하고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 한국에서 얘기하면 워라벨 내지는 quiet quitting, 그냥 내가 조금 대충 일하고 말지 내가 초과 근무하면서까지는 일 안 해 라는 그런 흐름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옛날에는 100명 가지고 일할 거를 이제는 120명, 130명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베버리지 커브를 지금 연도별로 계산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은 2008년과 2009년 동안의 베버리지 커브예요. 베버리지 커브는 이 역의 관계니까 우하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보이고요. 2010년, 2019년도도 우하향의 반비례 관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요거는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요거 지금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현재 상황은 이전보다 베버리지 커브가 수직 이동해버렸어요. 우측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도 6월 달에 베버리지 커브가 여기 있었거든요. 즉 실업률 6%인데 구인율이 6%였어요. 근데 지금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여전히 구인율은 똑같은데 실업률만 떨어졌습니다. 베버리지 커브 자체가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구인율이 조금씩 떨어지곤 있어요. 근데 떨어지곤 있는데, 그러면 구인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즉 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 베버리지 커브 상에서 우측으로 이동할 거냐, 아니면 이 자체가 그냥 레벨 다운 할 거냐, 이제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죠. 요거 우하향하면 실업률 늘어나는 거고, 지금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 있는 베버리지 곡선이 툭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구인율만 떨어지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인. 근데 지금 보시면 베버리지 현재의 베버리지 커브 자체가 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형태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요 자체가 내려와서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그냥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하고 구인율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공급은 대사직, 그 다음에 이민자 감소, 그 다음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구인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구인율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실업을 증가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구인율이 상당한 버퍼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구인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변화가 없다.
라는 거고, 구인율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즉 노동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된다. 과거의 경기 침체 기간하고 비교해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 구인율은 2.6, 3.0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2배 이상 높잖아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도 구인율이 3%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실업률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실업률의 상승을 동반 안 할 가능성, 버퍼가 매우 크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보여드렸던 베버리지 곡선의 모습 다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임금만 그냥 조금씩 빠져요.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유지되는데 임금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어. 왜냐하면 구인율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내가 일자리를 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임금을 높게 유지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일자리 낮춰줘도 나 대충 일할게. 그냥 나는 워라밸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은 구인율 하락과 함께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업률 자체는 매우 견조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구인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그냥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역시 임금 상승률은 하락하지만 실업률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그동안에는 저임금 계층에서의 임금 상승률이 좀 빠르게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고소득 계층에서의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조금씩 이제 감원을 하니까 아마 얘네들은 이제 줄여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그 고용자 수는 많지 않죠. 미국의 고용은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의 고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빅테크 기업들에서 감원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임금은 더 낮출 수 있는데 전체 실업은 크게 악영향을 안 미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실적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도 계속 낮은 수준입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한 게 요건데, 최근 2년 동안 실업수당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심지어 미국 경제는 작년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보면 실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실업률은 지금 막 17만 건인가 막 하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서 느낀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 사이클에서는 설령 경기가 조금 둔화돼서 고용시장이 다소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들의 구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구인율만 하락할 뿐이지 실업률까지 상승하는 모습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구인율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높게 유지가 되고 구인율 하락에 대한 효과는 그냥 임금 상승률의 하락으로만 나타나겠다. 그럼 그 얘기는 고용시장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조금씩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연준은 그래도 당분간은 고금리를 유지하겠지만 높은 금리 하에서도 실업률, 고용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골로 가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그냥 완만한 둔화 정도에서 요번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1월 달에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세게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최근의 강세는 상당 부분 신뢰감을 가지고 꽤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상반기에는 물가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위주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다. 특히나 1, 4분기까지는 추가적인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다만 하반기에 가면 그래도 여전히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견조하게 버티는 상황 하에서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의 물가까지는 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 상단 부분에서 그냥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는 할 수 있어도 금리를 떨어뜨리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뭐 떨어뜨린다 해봤자 잘해야 한 번, 뭐 두 번 정도. 그렇다고 보면은 뭐 상반기까지 또는 1분기까지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기대, 뭐 중국의 리오프닝,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좋을 수가 있는데, 하반기 갔는데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한 부담이 후행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좀 들썩일 수 있거든요. 지금 유가가 지금 바닥 찍고 80불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JP모건인가 같은 경우는 연말 가면 유가가 다시 100불 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가 말고 구리 가격은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결국 원자재 가격을 올리게 되면 하반기에 가면 다시 물가가 재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커질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물가에 대한 경로는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반기까지는 빠르게 떨어지지만 하반기엔 다시 반등 내지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과거의 그 물가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하면 제 전망으로는 CPI 기준으로 올해 6월 달에 2% 살짝 깨고 내려가지만 연말 가면 다시 2% 이상으로 넘어간다. 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중단할 수 있어도 인하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가가 반등하거나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 시장 자체는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지만 하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하반기 가야 아니까 그거 걱정해서 상반기 투자를 안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상반기는 투자하자라는 거고, 일단 제가 보는 거는 그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6월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크게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 수준 2600에서 한 2700 정도가 요번 그 상승 국면에서의 상당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이상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뭐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2500선 턱 밑까지 올라왔는데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저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여전히 시장 자체는 요번 주에 FOMC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소 조금 숨고르기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밀리면 사야 되는 스탠스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채권 시장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지금 그 연준 자체가, 제가 결국 스탠스는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지만 인하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국고채 3년과 국고채 10년이 이미 기준금리를 한 25bp 밑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3.5인데 25bp 인하 가능성을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도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물가가 지금 빠르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요번 주 이 목요일 날 그 CPI 발표되는데 지금 컨센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난방비, 가스비 올랐고 연초에 이제 버스 요금 등등 공공요금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기 힘드니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더 올리진 않겠지만 더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채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투자하기가 이제 메리트가 없고 회사채 정도만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회사채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하위 등급 회사채, 즉 뭐 AA 말고 싱글 A급 정도에서의 기회가 남아 있을 뿐이니까 여러분 이제 채권 투자 하실 분들은 지금은 뭐 한전채 이런 거 별로 크게 재미없을 거고, 한전채 4% 하느니 주식 사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뭐 그보다 하위 등급의 A급에서의 회사채나 뭐 카드 캐피탈채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와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다시 2월 ETF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의 고용시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그 미국의 구인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보다는 베버리지 곡선의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구인율은 떨어지지만, 즉 기업의 노동 수요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줄어들지만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업률 상승까지는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면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경기 침체를 반영해왔던 것들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1분기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 위주로 위험자산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하반기는 아직은 경계감이 있지만 그거는 가서 고민합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돌려보시길 바라겠고,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은 월요일날 있는 인포맥스 라이브 내지는 화요일날 제가 패널로 인포맥스 라이브 출연하니까 화요일날 이 내용으로 좀 더 오늘보다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요일날 인포맥스 라이브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주 일요일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 그리고 2월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